혼자 있을 때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강서준의 발걸음이 멈춘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것 때문이었죠. 릴 테이프 레코더. 낡았지만 광택이 살아있는 검은 기계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저택엔 서준 혼자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끌림이 그를 붙잡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리고 그는 결국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불러올 거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어요. 강서준은 검은색 승용차 손잡이를 한 번 더 닦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넥타이는 단정하게, 셔츠는 빳빳하게. 오늘은 이재욱 회장의 새 운전기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서준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대리석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넓고 고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거실을 지나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한 릴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검은 기계의 표면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서준의 가슴이 저절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오래된 기계일 뿐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레코더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오셨죠? 서준이 돌아보니 청소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이라고 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 예. 오늘부터 운전 맡게 됐습니다. 미숙은 눈웃음을 지으며 레코더 쪽을 흘끔 바라봤어요. 다들 그래요. 저것 처음 보면 멍하니 서 있죠. 예쁘긴 해요. 오래됐는데도 상태가 정말 좋아요. 사용하시나 봐요? 미숙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건 이 집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사모님이 매일 아침 직접 닦으신다니까요.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비싼 물건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죠. 그 정도로요? 네. 뭐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미숙은 빗자루를 들고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서준은 다시 레코더를 바라봤어요. 기계 위로 내려앉은 햇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묵직하면서도 절제된 리듬이었죠. 계단 난간 너머로 이재욱 회장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한수아 부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거실에 들어서다가 서준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장은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인가요? 회장이 짧게 물었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온 기사분이에요. 서준은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어요. 강서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준이라. 회장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옮겨갔죠. 그곳엔 아침 햇살을 받은 레코더가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그러나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아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도로는 확인했나? 회장이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꿨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죠. 예, 회장님. 출근길 교통은 원활합니다. 좋아. 그럼 출발하지. 회장은 먼저 현관으로 향했고
서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문을 열자 수아가 현관을 나와 남편을 배웅했어요. 오늘은 늦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서준은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운전석에 앉은 서준은 백미러를 조정하며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이재욱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남 본사로 가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서준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로는 아직 한산했고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회장이 불쑥 물었습니다.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나? 5년 됐습니다, 회장님. 이전엔 어디서 일했나? 중소기업 임원분을 모셨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죠. 서준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첼로 선율이었죠. 순간 서준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리듬을 탔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회장이 먼저 내렸어요. 오후 3시에 데리러 와. 그 전에 집에 들러서 내 서류 가방 좀 가져와.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준은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조금 긴장했어요. 아까 그 레코더를 또 지나쳐야 했으니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를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가정부 미숙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수아 부인이 레코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천으로 레코더를 닫고 있었죠.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서준이 들어서자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서류 가방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서재는 저쪽이에요. 수아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이 인상적이었죠. 책상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가방을 들려는 순간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회장 부부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마 딸인 것 같았어요. 수아에게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오면서 서준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수아가 여전히 레코더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 사람들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유한 집안 같았지만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특히 그 레코더를 중심으로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서준은 다시 회사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회장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가져왔나? 예, 뒷좌석에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성북동 화실로 가. 딸아이가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화실에 도착하니 젊은 여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술 도구를 한 아름 들고 있었죠. 아빠, 일찍 오셨네요. 전시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딸이 차에 오르면서 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전 이하영이에요. 강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영은 밝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부녀는 전시회 얘기를 나눴어요. 하영이 다음 달에 개인전을 연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죠.
평소의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딸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하영이 먼저 내렸습니다. 기사님, 내일부터 제 일정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러시래요. 알겠습니다. 하영이 집으로 들어가고 회장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것 같았습니다. 서준의 새로운 임무는 하영의 전시회 준비를 위해 화실과 학원을 오가는 일이었어요. 첫날 아침 하영이 화구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왔습니다. 기사님, 성함이 강서준이라고 하셨죠? 이름이 예쁘네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서준은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저는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영이 뒷좌석에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종로 화실에 먼저 들렀다가 학원으로 가주세요. 캔버스를 주문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도로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조금 막혔어요. 신호등에 멈춰서 있을 때 하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전시회가 다음 달인데 준비할 게 산더미예요. 서준은 백미러로 하영을 봤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보였죠. 첫 개인전이신가요? 네. 그래서 더 떨려요. 잘해야 할 텐데. 화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화실이었어요. 하영이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죠. 여기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 때부터 다녔거든요. 화실에는 물감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면 가득 붓들이 진열되어 있고 한쪽엔 각종 캔버스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하영이 주문한 캔버스를 받는 동안 서준은 입구 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봐요, 기사님. 하영이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왔어요. 이게 전시회에 걸 그림 스케치예요. 어때요? 연필로 그린 스케치였는데 바다 풍경이었어요. 수평선과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멋있네요. 실제로 가보신 곳인가요? 어릴 때 가족이랑 갔던 곳이에요. 기억이 흐릿한데 그냥 느낌만 남아있어요. 하영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캔버스를 차에 싣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하영이 강의하는 미술학원은 대학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하영이 말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카페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차에 계셔도 돼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준은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어요. 가끔 학원 창문을 올려다보니 하영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하영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과 팔에 물감이 묻어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물감을 엎질러서 정리하느라 늦었네요. 서준이 차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하영이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항상 차에 물티슈 준비해둬요. 습관이에요.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영이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신데 간단하게 점심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데 그것밖에 못 해드려서.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분식집에 갔어요. 김밥과 라면을 시켰죠.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왠지 편안했습니다. 기사님은 미술 관심 있으세요? 하영이 김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잘 모르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 구경 오세요. 그림 그리는 과정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오후엔 다시 화실을 들렀습니다. 이번엔 붓을 사야 한다고 했어요. 하영이 붓을 고르는 동안 서준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레코더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시선이 머물렀죠. 그 그림 좋죠? 하영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화실 사장님 어머니가 그리신 거래요. 옛날에 방송국 PD셨대요. 레코더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림에서 느껴지네요. 하영이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님도 느끼세요?
저도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느껴져요. 그리움 같은 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이 조용했어요. 하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셨죠?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다녔어요.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첼로 곡이었습니다. 하영이 볼륨을 높였어요. 이 곡 아세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좋네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자주 들으셨대요. 물론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가끔 얘기해 주세요. 서준은 그 말에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영의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셨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영아, 오늘도 늦었구나. 전시 준비 때문에 바빠요. 하영이 차에서 내리며 캔버스를 꺼냈어요. 수아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이번엔 좀 욕심을 내보려고요. 모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준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수아가 왜 지금은 음악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영은 어머니와 음악을 함께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을까요? 궁금했지만 그건 자신이 알아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니까요. 다음날 오후 회장 부부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서준은 차를 대기시키기 위해 저택 현관을 오갔어요.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저택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회장이 전화 통화를 길게 하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졌어요. 서준은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거실을 지나던 그는 무심코 레코더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오후의 햇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레코더의 광택나는 표면에 빛이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검은 기계인데도 햇빛 속에서는 깊은 갈색빛이 도는 것 같았죠.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레코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기계 앞판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보통 레코더 위엔 사진이나 장식품을 올려두기 마련인데 이 기계는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레코더 옆면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이 기계를 사용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그 레코더 멋지죠? 약간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 돌아보니 수아가 서 있었어요.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가엔 늘 그렇듯 알 수 없는 피로가 스며 있었죠. 서준이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레코더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레코더 표면을 가볍게 쓸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요. 다들 그래요. 처음 오면 저걸 오래 보더군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계네요. 그런데 왜 아무도 사용하지 않나요? 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죠. 다시는 울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부인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수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슬퍼 보였어요. 제가 매일 닦아요. 하루라도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일까 봐요. 서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레코더를 닦는 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준비됐소?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요. 그녀는 서준을 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이 레코더를 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늘 빨리 지나가죠. 서준은 그제야 회장이 거실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레코더를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거실에 들어서다가 서준과 수아가 레코더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뭐 하고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레코더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지. 서준은 급히 따라 나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회장 부부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차 안 공기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하영이가 저녁같이 먹자고 했어요. 알았어.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역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레코더를 둘러싼 무언가가요. 하영의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서준은 시동을 켰고 차가 출발하자 하영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죠. 라디오에서 첼로 선율이 흘러나오자 하영이 볼륨을 높였어요. 혹시 클래식 좋아하세요? 서준이 백미러로 하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저도 듣기는 좋아해요. 직접 악기는 못 다뤄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못 다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음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서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어요. 자신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실에 도착해서 하영이 재료를 고르는 동안 서준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하영이 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하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좋아합니다. 창문 열고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이면 꼭 창문을 열었어요. 하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준도 신기했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대기를 하게 됐어요. 서준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죠. 그때 하영이 뒷좌석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냈습니다.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저 이 리듬 자주 두드려요. 습관이에요. 하영이 말했고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하영을 데리러 갔을 때 그녀가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기사님도 드세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다른 건 너무 달아서 또 같았습니다. 서준은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죠. 며칠이 지나면서 둘은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색을 좋아했어요. 회색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우중충하다고 하는 색인데 둘 다 회색이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사님, 혹시 백단향 좋아하세요? 어느 날 하영이 차에 탄 순간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차에서 그 향이 나요. 저도 작업실에 백단향 향초를 켜두거든요. 서준은 방향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전시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하영이 큰 액자를 옮기다가 손을 베었어요. 서준이 급히 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죠. 괜찮아요. 작게 벤 거예요. 하영이 손사래를 쳤지만 서준은 이미 소독약을 꺼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정말 이상하네요. 뭐가요? 기사님이랑 있으면 편해요.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서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영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영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역시 빗소리는 좋아요. 그러게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어요. 라디오도 끄고 그저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었죠. 기사님, 혹시 가끔 이유 없이 뭔가 그리운 적 있으세요? 하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있어요. 뭘 그리워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리울 때가. 저도요. 특히 음악 소리 들을 때 그래요. 서준은 백미러로 하영을 봤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죠.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회장 부부가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영아, 비 맞았니?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영이 차에서 내리며 서준을 돌아봤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고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서준과 눈이 마주쳤죠. 회장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지만 금세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고에 차를 넣으며 서준은 생각했어요. 하영과의 이 많은 공통점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영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편안함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전시회를 이틀 앞둔 아침이었어요. 저택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영의 개인전 준비로 온 가족이 움직이고 있었죠. 서준은 차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액자 5점, 인쇄물, 상자 2개, 그리고 각종 준비물들이었습니다. 하영이 현관을 오가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회장 부부도 전시장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수아가 핸드백을 챙기며 미숙에게 말했어요. 미숙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저녁까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사모님. 그럼 전 청소만 마저 하고 오후에 나갈게요. 그러세요. 가족들이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서준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택의 대문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전시장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하영이 혼자 힘으로 해낸 첫 전시였죠. 서준이 차를 세우자 가족들이 내렸어요. 짐을 갤러리 안으로 옮기는데 30분쯤 걸렸습니다. 액자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인쇄물 상자를 정리했어요. 하영이 전시 기획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영이 나왔어요. 기사님, 집에 남은 짐이 좀 더 있어요. 집 안작업실에 캔버스랑 조명 받침대 2개가 있거든요. 지금 가져올까요? 네, 부탁드려요. 오후 세팅 때 필요해서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혼자였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40분을 달려 저택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숙의 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죠. 서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였죠. 평소엔 늘 누군가 있던 집이 이렇게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신발을 벗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영의 작업실은 2층 끝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창가 쪽에 캔버스 2개가 세워져 있었고 책상 밑에 조명 받침대가 놓여 있었죠.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받침대도 함께 챙겨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 복도로 내려와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레코더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레코더가 햇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인 검은 표면이 은은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죠. 검은 칠판으로 햇살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레코더를 바라봤어요. 캔버스를 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그 끌림이 밀려왔어요. 평소에도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제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그 끌림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끌림이 지금 이 순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형체를 알 수 없었어요.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그 기억의 파편이었죠.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햇빛 속에 빛나는 레코더를 바라보며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끼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서 울렸죠. 혼자라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일 줄 몰랐습니다. 평소엔 참아야 했어요. 가족들이 있었고 가정부가 있었고 자신은 그저 운전기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끌림을, 이 그리움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서준은 천천히 캔버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코더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기계 앞판이 눈앞에 있었어요. 검은 칠이 거울처럼 자신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앞판을 열었어요. 찰칵. 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릴 테이프가 드러났어요. 2개의 릴 이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갈색 테이프가 팽팽하게 걸려 있었죠. 서준은 숨을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레코더 내부를 보는 것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재생 버튼을 향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스르륵.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메트로놈 소리였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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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메트로놈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 뒤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엄마, 이렇게? 응, 잘하고 있어. 서준아, 서준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준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메트로놈 리듬에 맞춰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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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응. 아이의 목소리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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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이가 메트로놈에 맞춰 손뼉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테이프가 계속 흘렀어요. 잘했어, 서준아. 우리 아들 리듬감이 정말 좋아.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음악할 거야. 그래, 그럼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하영이도 같이 할까? 그래, 내 쌍둥이 동생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아이의 밝은 웃음.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메트로놈 소리. 서준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하자. 응, 엄마. 찰칵.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어요.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깜빡할 뻔했네. 하영의 목소리였어요. USB가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내가 가져올게. 회장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알았어. 가족이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레코더 소리가 멈춘 게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멈췄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탁!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던 동작 그대로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어요. 하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 뭔가 소리가. 그녀는 거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누가 레코더 틀고 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거실 입구에 섰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레코더 앞에 앉아 있는 서준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레코더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요. 하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회장과 수아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레코더 앞에 앉은 서준을 봤어요. 수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쪽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회장 부부와 하영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준은 급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가 감히. 분노였습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서준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네, 듣지 못했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그 레코더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자네 따위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레코더로 향했습니다. 릴이 멈춰 있었어요. 방금까지 서준이 들었던 그 테이프가요. 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테이프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들은 그 테이프는 뭔가?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메트로놈.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메트로놈 소리 그리고 목소리. 수아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수아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테이프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회장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몸을 돌렸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녀는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쿵, 쿵.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 쾅.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죠. 서준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네. 회장이 서준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어요. 대신 알 수 없는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어디서 그 테이프를 찾았나? 저 그냥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어떤 테이프인지 몰랐어요. 테이프 안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메트로놈 소리요.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엄마와 대화하는.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나?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영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준 오빠 이름. 회장은 말없이 서준을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서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나가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들어가게. 내일 얘기하지.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레코더 앞판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섰어요. 회장은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올라간 방향이었죠. 하영아.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전시회 준비는 못 갈 것 같구나. 하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좀 봐드려야겠다. 네, 아빠. 괜찮아요. 하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랑 다녀올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레코더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이 문을 열고 나가자 서준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죄송합니다. 서준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서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모님은 울었을까요? 왜 회장님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테이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렸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신호등에 차가 멈췄어요. 서준은 백미러로 하영을 봤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전시장까지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운전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생각이 흐트러졌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레코더 버튼의 감촉이 떠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사님. 서준이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네. 아까 레코더 소리요. 하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어요. 꿈에서요? 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트로놈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 다가가려고 하면 그 순간 깨거든요. 근데 오늘 레코더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그녀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꿈이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서준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도.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꿈 꿔요. 하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네.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항상 눈이 떠져요. 하영의 숨소리가 커졌어요. 저랑 똑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기사님, 하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게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하영의 목소리에 떨림이 더해졌어요. 비 오는 날 회색, 백단향, 아메리카노 심지어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리듬까지 똑같아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서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아가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네요. 저도요. 기사님이랑 있으면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영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가족이 계세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할머니가 보호소에서 저를 데려오셨대요. 하영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몇 살 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말씀으론 제 나이가 6살쯤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6살.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던 하영이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제 오빠도 6살 때였어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기사님, 네.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가 3월 15일이래요.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월 15일이에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시장인가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서준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영은 뒷좌석에서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백미러로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는 걸. 한편 회장은 2층 창가에 서서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영과 서준을 태운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실에 레코더가 있었어요. 앞판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2층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삑.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회장이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공간이 드러났어요. 작은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24년 전 그날 그대로요. 회장은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책상 위에 그림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진 채로요. 그날 아침 아들이 보다 만책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수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당신도 여기 왔구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침대볼을 쓸었어요.
아직도 그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메트로놈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아날로그 메트로놈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걸 틀었어. 서툴렀지만 그래도 열심히 리듬을 맞추려고 했지. 수아가 일어나 남편 옆으로 왔어요. 그녀도 무릎을 꿇고 메트로놈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줬어.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메트로놈을 쓰다듬었어요. 리듬을요. 쉬운 걸로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매일 쳤어요. 아침마다요. 하영이가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리듬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쳤지. 놀이공원 가기 전에 나한테 아빠 들어보라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준이 하영이 생일이었어. 6살. 수아가 흐느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놀이공원 데려간 날. 수아가 메트로놈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기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아가 흐느꼈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어요. 정말 한순간 눈을 뗀 거였는데 내 탓이 아니요. 회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더 잘 봤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24년 동안 서로 자신을 탓하며 살았죠. 수아가 메트로놈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꿈에서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매일 밤 꿈에 그 아이가 나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항상 멀어져요. 손이 닿지 않아요. 회장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방 안에는 오직 그들의 흐느낌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아까 그 사람 기사님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틀었던 테이프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녹음한 거였어요. 나도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똑같았어. 목소리도 리듬도 그리고 수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봤죠? 그 사람 손 모양이요. 메트로놈 리듬 맞추는 방식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았어요. 비록 어렸지만 그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럴 리가 있을까요? 회장은 아내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소.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소. 수아가 다시 메트로놈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추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만약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큰 희망이었습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이었어요. 수아가 메트로놈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눕히듯이요. 두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회장이 한 번 더 방 안을 돌아봤어요. 작은 책상, 장난감들, 그리고 그 메트로놈. 모든 게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회장은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준과 하영은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서준이 차를 세우자 하영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차에서 내려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레코더 버튼을 누르던 그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왜 자신의 손이 저절로 그 버튼을 눌렀을까요? 왜 테이프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을까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갤러리 유리창 너머로 하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시 기획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작품 위치를 조정하고 조명을 확인하고 설명 패널을 붙이고 있었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가끔 떨린다는 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린다는 걸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갤러리 주변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 갤러리 문이 열렸어요. 하영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애쓰게 속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이 차문을 열어줬어요. 하영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엔진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저택까지는 40분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신호등에 차가 멈췄을 때 하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사님,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혹시, 하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뭔가 알게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사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서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서준아, 왔니? 안방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왔어요. 서준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냉장고에 반찬 있어. 할머니,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 방문이 닫혔어요. 서준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레코더를 튼 것, 가족들의 충격, 하영과의 대화. 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 서준아. 그리고 사모님의 눈물. 왜? 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그 테이프를 틀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70대 여성이었죠. 서준아,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왜 그러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 주시던 그 얼굴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우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서준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응. 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널 데려왔다고 했잖니. 6살 때. 그 전에는요? 제 부모님은요? 모른다. 경찰도 찾지 못했어. 너는 이름밖에 기억 못했고. 할머니, 제 생일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보호소로 간 날이 3월 15일이라 하더구나.
그래서 그날을 내 생일로 정했지. 그날 이후로 계속 제 생일이 됐군요. 할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는 서준을 한참 바라봤어요. 너 뭔가 숨기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널 몇 년을 키웠는데 모를 것 같니? 할머니가 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일찍 자거라. 내일도 출근해야지. 네, 할머니.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작은 장식장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서준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은 일어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요. 할머니.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가족을 찾게 되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그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준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서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레코더, 흐르던 테이프, 하영과의 대화, 생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택 거실에서 하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과 수아 모두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전시 준비는 잘 됐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잘 됐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구나.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딸을 봤습니다. 하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준 씨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오빠일지도 몰라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과 수아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영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진을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메트로놈 앞에 앉은 남자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 어린 시절 쌍둥이 남매였어요. 수아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준이. 수아가 사진 속 남자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준이. 사진 속 남매는 쌍둥이였지만 일란성이라 닮지는 않았어요. 딸은 엄마를 닮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었죠. 오늘 차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가족이 있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다고요. 6살 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살. 그리고 생일이. 하영이 울먹였습니다. 3월 15일이래요. 키워주신 할머니가 정해주신 날이래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회장이 소파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게 똑같아요. 비 오는 날 좋아하고 회색을 좋아하고 백단향을 좋아하고. 그녀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리듬까지 똑같아요. 심지어 꿈까지 같아요.
꿈? 수아가 물었습니다. 네.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부르는데 다가가면 깨는 꿈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꿨어요. 서준 씨도 똑같은 꿈을 꾼대요. 수아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 하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거요. 메트로놈. 서준 씨가 오늘 똑같이 틀었잖아요. 그 모습이 제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수아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구나. 회장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하게.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영이 부모님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오빠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셋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DNA 검사, 타액, 머리카락, 사용한 컵.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요? 서준 몰래.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서준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래, 왔는가? 오늘은 오전에 본사 가고 오후엔 하영이 전시장 가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회장도 서준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차 출발하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마시게. 미숙 씨, 물 좀. 미숙이 물을 가져왔어요. 서준이 고맙다며 받아서 마셨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준이 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차 준비하겠습니다. 서준이 나가고 회장은 그 컵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보, 해야겠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어젯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컵을 집었어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병원에 가져가겠소. 조심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회장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서준을 회사에 내려주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검사 의뢰하러 왔습니다. 예, 회장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은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그리고 비교 샘플도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빠일까요? 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회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수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4년 동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서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장을 모시고 하영을 데려다주고 일상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서 자주 서준을 백미러로 봤어요. 운전하는 뒷모습을,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습관을요. 수아는 서준이 저택에 올 때마다 현관에 나가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래요. 수고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수아는 그의 목소리를, 얼굴을, 걸음걸이를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영은 더 자주 서준과 대화를 나눴어요. 기사님, 커피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시죠? 아, 고맙습니다. 하영은 서준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컵을 잡는 방식이, 마시는 속도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밤마다 하영은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메트로놈 앞에 앉은 오빠를요. 서준은 가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장 가족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사흘째 되는 밤 수아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메트로놈 앞에 앉았어요. 서준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작은 메트로놈을 들어 올렸어요. 추를 흔들었습니다. 딱, 딱, 딱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닷새째 회장은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준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은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컸을까? 생각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엿새째 하영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붓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캔버스에는 메트로놈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요. 누구를 그리는 걸까요? 오빠를 그리는 걸까요? 아니면 서준을 그리는 걸까요? 일곱째 날 아침 우편함에 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회장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아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왔어요? 응.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하영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안 뜯어요?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99.99%.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수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영이 아버지 어깨 넘어 서류를 봤어요. 99.99.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일치.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울먹였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회장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영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밖에 차가 보였습니다. 서준이 차를 닫고 있었어요. 오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강서준 씨, 집 안으로 들어오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서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수아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서준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게. 예. 앉으라고. 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이 서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우리 아들이야. 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DNA 검사를 했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99.99% 일치. 자네는 우리 아들이야. 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24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 수아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우리 서준이.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 6살 때 단 한순간 눈을 뗀 사이에 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 앞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진짜 이 사람들의 아들이라고요? 우린 널 찾았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다 동원했어.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이름밖에 기억 못했다고 했지. 서준이라고. 네. 그게 내 이름이야. 이서준. 우리가 지어준 이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서준. 그게 자신의 본래 이름이었어요. 단 하루도.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내 생일마다 매일 밤마다 너를 생각했어.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랐어. 누군가 너를 보살펴주길 기도했지. 그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랐어. 누군가 너를 보살펴주길 기도했지.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봤어요.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 24년이 지났으니까.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이라 생각했지. 수아가 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컸어. 이렇게 훌쩍. 그녀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너를 키워야 했는데 너의 시간들을 다 함께 해야 했는데.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께 정말 감사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 하영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그녀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 오빠였어. 내가 느낀 게 맞았어. 서준은 하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닮았구나. 응. 하영이 울면서 웃었어요. 쌍둥이니까. 이란성 쌍둥이. 쌍둥이. 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하영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편했던 거였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리듬을 두드렸던 거였죠. 레코더는? 서준이 물었습니다. 왜 제 손이 그 버튼을 눌렀나요? 수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가르쳐줬어. 내가 3살 때부터 넌 리듬을 정말 좋아했어. 메트로놈도요. 그래. 회장도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매일 아침 쳤지. 하영이가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일어나서.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메트로놈 소리. 옆에서 웃고 있는 누군가. 따뜻한 손길. 엄마. 서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수아가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회장도 하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24년.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레코더가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아들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안도였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서준은 아니, 이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4년 만에 드디어 다음 날 오후 이 회장의 차가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회장 부부와 서준, 그리고 하영이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회장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자란 곳입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준아, 어제 왜 연락도 안 됐어? 걱정했잖니. 오늘은 손님들이. 정은심 할머니가 문 앞에 섰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들어와. 손님들도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2개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할머니가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준을 봤어요. 서준아, 이게 무슨... 할머니. 서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DNA 검사를 했어요. 확실해요. 저는 이분들의 아들이었어요. 24년 전에 잃어버린. 할머니는 천천히 회장 부부를 봤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우리 아들을 키워주셔서.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녀가 서준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렇게 이상했구나. 할머니. 괜찮다. 다 알았어. 할머니가 서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들을 영영 잃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회장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저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냥 데려온 거예요. 혼자 있더라고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름밖에 기억 못하는 아이였어요. 아마 부모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조차 잃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라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키웠어요. 3월 15일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보호소에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이 아이 생일로 삼았죠. 수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이 서준이 진짜 생일이에요. 6살 생일 축하한다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수아를 봤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그날이. 그리고 서준이 이름이 맞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어준 이름. 이서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이서준. 수아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 아이가 날 지켜준 거예요. 내 외로움을. 서준이가 가족을 찾았으면 된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태어난 가족을 찾았지만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 가족이 다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아. 같이 가요, 할머니. 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큰 집이래요. 할머니 방도 있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마. 일주일 후 저택 거실.
레코더 앞에 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재욱, 수아, 하영, 그리고 은심 할머니까지요. 틀 수 있겠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레코더 앞에 올렸습니다.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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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메트로놈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서준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하자. 응, 엄마. 어린 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아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영은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어요. 서준이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잘했어. 수아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 잘했어, 서준아. 서준은 레코더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레코더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였죠. 엄마. 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매일 틀어도 돼요? 수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틀어줘. 엄마가 듣고 싶어?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거실에는 레코더 소리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났어요. 잃어버렸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어요. 레코더도, 집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